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철이 없어서 몰랐어. 그때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소중한 건지도 몰라서 그때 부족한 부분만 보이고 크지만 잡고 싶었나 봐.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도 좋은 사람, 나만 생각해준 사람, 잡아야만 했던 그 사람을 나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울고 있어. 물어보고서야 소중한 게 뭔지 알아봐. 이제 와서야 후회하는 내가 바보 같지만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울어도 늦었어. 후회도 원망도 늦었어. 이제 있을 때 잘할 걸 그랬어. 내 곁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잘났다고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 그때 바보처럼 그렇게도 좋은 사람, 나만 생각해준 사람, 잡아야만 했던 그 사람을 나 보내고 나서야 이렇게 울고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렇게 가슴 저미게 널 부르는 나, 그땐 바보처럼 왜 말 못한 건지. 이렇게 울고 있어. 울어보고서야 소중한 게 뭔지 알아봐. 이제 와서야 후회하는 내가 바보 같지만 이번 한 번만 돌릴 순 없을까.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푸토팬 여러분, 오늘 첫눈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우연히 진짜요? 6시 좀 넘어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눈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걸 봤어요. 오. 예, 안 보셨죠? 전 못 봤어요. 저는 경기도민이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네. 첫눈이 왔다는데 저는 왠지 첫눈을 강탈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슬펐어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보신 분 계시나요? 예, 여러분 좀 소감을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서울은 한 달 일찍 첫눈이 내린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첫눈이 와야 첫눈이 온 걸로 쳐주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얼핏 듣기로 기상 관측소? 그쵸.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기상 관측소에서 눈이 오는 걸로 관측이 되면 네. 첫눈으로 인정이 된대요. 아. 종로에 안 살면 사실 첫눈이 오는지 안 오는지. 네. 오늘 오전 6시 10분 정도쯤에
그 송월동 관측소에서 첫눈이 관측이 됐기 때문에 서울에 첫눈이 왔다. 땅땅. 기상청 피셜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직원분이 뭐 늦잠을 자거나 근무 중에 살짝 아니 쌓이는 게 있을 테니까. 어쨌든 그걸 보긴 눈으로 육안으로 그렇겠죠? 관측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식적인 오피셜 같은 정보인데 제가 안일하게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나님이 오늘 새벽에 서울에 첫눈 온다는 거 봤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진짜 봤어요. 네, 하셨습니다. 아이고 행운 잡으셨네요. 초인실님이 첫눈 무효. 저는 못 봤어요. 하셨습니다. 네. 박민수님도 저는 부산이라서 첫눈 보지 못했습니다. 네. 하셨고 우리 울산에 계신 러블리 이나님도 눈 구경하기 힘듭니다. 스카이워드님은 대전은 눈이 안 왔습니다. 하셨어요. 마중물님은 첫눈이 오면 뭐해 데이트도 못하면서 라고 돌직구를 날리셨습니다. 네. 조인실님은 못 봤다고 첫눈 무효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너무 귀여우신데요. 쭌쭌님이 아침에 강남 큰 빌딩에서도 눈 내리는 거 봤어요. 하셨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강민승님, 눈사람 만들 정도로는 오진 않아가지고 다음에 한방눈 오시면 그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에 12월 10일에 첫눈이 내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이 빨랐고요. 네. 평년 기준으로 따지면 보통 평년이 11월 20일에 첫눈이 온대요. 네.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빠른 거라고. 그래도 굉장히 평소보다 빠른 날짜에 첫눈이 내린 거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탓인가 봐요. 네네. 어쨌든 반가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쌓이면 또 치우시는 분들의 노고가 있으시겠지만 여기 일산 주민도 계시네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님이 날만 춥고 눈이 안 와서 슬프다고 하셨고 MP 코리아님이 저도 홍콩이라 못 봄 하셨습니다. 재영님은 8시쯤 보셨대요. 네. 다음 눈 올 때는 꼭 여러분 눈으로 한번 목격하시길. 러블리나님 작년에 눈병아리 만드는 그거 생각난다고. 맞아요. 저 미리 사놔야겠네요. 작년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못 대박. 샀거든요. 그때 저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 되게 갖고 싶었는데. 와 러블리나님 기억력 대박. 벨라님이 전 못 보고 여사친이 영상 찍어 보내줬어요 하셨습니다. 여사친이 영상을 찍어 보내줬다면 이거 어떤 사이죠? 무슨 의미? 예. 여사친이죠. 오늘 친한 여사친. 신청곡을 안내해드리면 네. 신곡이었습니다. 2AM에 가까이 있어서 몰랐어. IM 써니님의 신청이었는데 가을과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곡이라고요? 네. 한 일주일 됐나요 나온지?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2AM 그 완전체. 그럼 감성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쭌쭌이님이 눈은 다음에 보면 됩니다. 빨리 다음 코너 넘어가요. 신수기님이 저 오늘 첫눈 봤어요 하셨습니다. 네, 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우리 요정 만나러 그럼요. 가보시겠습니다. 여론 요정 만나셔야죠. 네, 오늘 프리초대석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 여론 요정 장슬기 데이터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나요? 정 의원님이 눈 오리 아니었냐고 병아리냐고. 오리가 맞네요. 그러네요. 오리였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예. 병아리로. 네. 눈오리. 네, 눈오리.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많이 만져봤습니다. 아. 저는 그 눈사람 모양도 샀고요. 공 모양도 사고요. 굉장히 구매 욕구가 다양했군요. 하나만 사면 배송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하나가 하나를 불러요. 배송료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만들었는데 올해는 양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송 기자님께 좀 양보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득템하네요. 폴 기님이 눈 맞아봐야 머리만 빠집니다. 집에 가만히 계십시다 하셨어요. 네. 이제 데이터 전문 기자를 모신 이유가 대진표도 확정이 됐고 대선이 이제 D-119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100일 이렇게 생게 정말 오랜만이었는데 세상 좋아서 네이버에 계산기로 넣으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만에 계산해봤네요. 송 기자님 한 10년 전부터 되던 기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애한 지가 10년 전이라서 죄송하네요. 네. 지난 금요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셨어요? 저는 순간 시청자가 6만 명까지 몰렸던 MBC 유튜브 라이브로 봤습니다. 네, 저희 끝까지 라이브. 네. 그렇죠. 2시 40분에 발표한다 그래서 2시부터 봤거든요. 네. 2시 전부터 봤거든요. 근데 3시 넘어서야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 성악가분이랑 그 K-pop 오디션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노래 노래를 너무,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후보를 살펴보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그리고 김동연 후보까지 이총 5명이 정해진 거죠. 맞습니다. 이 대진표가 확진이 되면서 이제 여론조사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제 이전에는 뭐 여당 후보, 야당 후보 한 번에 확 넣어서 무슨 비빔밥처럼 물어봤다면 네. 전제가 뭐 누가 된다면 누구랑 양자 맞아요. 대결이 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그죠. 딱 정해진 멤버들 갖고 하는 거잖아요. 정리가 됐죠. 지난 금요일이 전당대회였으니까 그때 정리가 되고 나서 주말 그리고 월요일을 이용해서 오늘까지 해서 여론조사가 이제 월화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해요. 일단 우리의 대표 브랜드 여기 또 앞에 또 나와 있지만 여론 M의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오늘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까지 총 207개 여론조사예요. 207개 여론조사를 모아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34%, 윤석열 42.8%, 안철수 5%, 심상정 4%를 나타냈고요. 잘 모르겠다거나 없다는 사람도 12.3%나 됐습니다. 네. 사실 숫자보다 추이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직후가 그 두 번째 까만색 선이거든요. 왼쪽으로부터 두 번째 까만색 선인데 네. 거기 보면 윤석열 후보가 확 튀는 게 보이시죠? 그러네요. 네. 드라마틱하게. 네. 오, 한눈에 보이기도 확 튀는데 저게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 후보자 다 약간 악재가 계속 겹쳤죠. 그러니까 본인발 그렇죠. 악재긴 네. 하지만 악재가 계속 겹치긴 하면서 이제 계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확 후보자들이 대충 윤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지난주 전당대회 이후에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가 첫 번째 이유인데요. 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컨벤션 효과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컨벤션이 무슨 뜻일까요? 아유, 제가 아니까 말씀드렸죠. 설마 모르겠습니까? 그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계기로 사람들의 이목이 확 집중되는 그것. 그게 바로 전당대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허. 역시. 역시 네. MBC. 칭찬 받을 때마다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영어로 파티 컨벤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벤션에서 따온 얘기인데 말씀하셨다시피 단순히 전당대회가 열렸다고 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서 그다음에 해당 전당대회와 그리고 뽑힌 후보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언론 보도에 따라 집중되면서 나타내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로 돌아선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당층,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들, 부동층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로 움직인다거나 뭐 다른 후보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스카이워드님이 장 기자님 말씀 좀 천천히 부탁드린다고. 네. 너무 전달해주고 노력하겠습니다. 싶은 게 지금 많으셔가지고. 지금 막 전당대회 기운을 받아서 막 어. 쫙 올라갔어요 지금. 네. 근데 네. 벨라님이 지금 속으로 식은땀을 흘렸을 것 같다는. 설마 물어볼 줄 설마. 몰랐습니다. 설마. 예, 네. 예.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저는 딱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드라마틱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는 못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집중도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전당대회가 매우 경합이었거나 아니면은 뭐 의외의 결과 예전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런 의외의 후보가 당선됐을 때 이런 컨벤션 효과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이번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매우 경합. 그래서 끝까지 뭔가 누가 될지 사실 그날 당일에도 맞아요. 아침에 사실 찌라시가 전혀 상반된 찌라시가 같이 돌았어요. 맞아요. 수치가.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이 수치가 맞다 저 수치가 맞다 했을 때 누가 이게 통일된 내용이 아니라 네. 다른 내용의 찌라시가 돈다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그런 찌라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니까. 그리고 땡땡 스틸이라는 테마주가 있었어요. 홍준표 테마주가 있었는데 이게 순간 8,000원까지 올랐다가 와. 네, 그러니까 발표 3분 전까지 8,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홍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면 이제 빵 뜬다는 그런 테마주였는데 그리고 나서 4,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하루 만에요? 네. 뭐 발표하자마자 확 떨어졌죠. 네. 어.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저는 그걸 틀어놓고 있었는데 정말 거래량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민주당 경선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낙연 후보자가 이제 마지막 경선에서 조금
서울 쪽에서 조금 선전을 하긴 하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긴 했지만 네. 9월 4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대전 충남 경선에서부터 이미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건 의외의 결과라던가 이게 뭐 경합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흥행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던 이재명 후보가 될 줄 알았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누군지 것도 있고. 모르겠다까지의 그쵸. 그 궁금증을 불러내는 경선 결과는 아니었다는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 K-팝 스타 이런 거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가 1위일지 모르겠다 이런 K-팝 스타가 있고 아 누가 봐도 이 사람이 1등일 것 같다 하는 거하고는 또 굉장히 시청률이 달라지잖아요. 네.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선 직후에 민주당 내부에서 약간의 이제 잡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선 룰이 맞느냐, 이제 사퇴한 후보자들의 표를 빼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나뉘었죠. 언론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도 보도를 했지만 아 이렇게 잡음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됐던 거죠 이재명 네. 후보한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당시가 이제 또 대장동 문제가 한참 불거지면서 보도가 많이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와 누가 지금처럼 누가 당선됐어 뭐 이런 느낌의 보도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네.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첫 번째 이유는 컨벤션 효과였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약간의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왜곡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론조사가 지금 사실상 두 가지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2명의 후보자만 물어봅니다. 이재명, 윤석열, 기타. 이렇게 기타 후보는 기타 후보와 그리고 잘모름 이렇게 딱 4가지 옵션만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심상정, 안철수, 그다음에 김동연, 또 가끔은 허경영 후보까지 이렇게 네. 물어보는 경우가 안 그래도 있습니다. 지금 댓글로 허경영 후보는 왜 뺐냐라는 댓글이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지지율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랑 이제 붙느냐 붙느냐에. 이런 그 여론조사의 경향에 따라서 좀 질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보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 후보자의 지지율이 합쳐서 거의 1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두 후보자가 없는 옵션을 받아들인다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누구를 찍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자나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조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조사도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단일화까지 염두에 둔 조사들인 거예요. 네. 앞으로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의미가 아주 없는 조사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양자 대결 조사와 다자 대결 조사가 두 가지가 있고 보통은 양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 라는 거를 이제 유념을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지율이 양자 대결인지 다자 대결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아 이게 저번보다 올랐구나 내렸구나를 보실 때 조금 더 이제 감을 잡기가 쉬우신 거죠.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른 적이 있긴 한데 김홍기님이 ARS와 전화 면접에 따른 차이점도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뒷부분에 같이 이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근데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 여론 M은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하고 처리를 하는 거죠? 저희 여론엠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한 분석 결과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양자 대결인지 다자 대결인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은 여기로 접속하셔서 pollmbc.co.kr로 접속하셔서 저희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 이야기는 한데요. 메뉴 효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볶음밥을 파는 곳과 짜장하고 짬뽕만 파는 곳에 약간 수요가 다를 거잖아요. 네. 볶음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볶음밥이 없을 때는 짜장면하고 짬뽕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한다더라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그거를 보정한 값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갑자기 여론엠 자막에 나가니까 중간 광고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헷갈릴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헷갈릴 때는 여론 M을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자가 둘 다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20, 30대 지지자들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공통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20, 30대에서 이재명이냐 윤석열 후보냐 결정 못한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나온 전체적인 잘 모르겠다 혹은 없다. 라고 말한 사람들의 평균은 12.5%고요. 전화 면접이랑 ALS로 나눠보면 17%, 10% 정도씩 돼요. 그래서 둘이 차이가 좀 나서 전화 면접하고 ALS를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네. 오. 그럼 보면 10월 이후에 나온 양자대결 조사에서 없다, 잘 모름 요거를 이제 시계열별로 그린 건데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날짜별로 그려본 건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올수록 최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주황색 있죠? 요게 20대. 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올리브색이 30대예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보다 잘 모르겠다, 없다가 굉장히 높네요. 높은 편이죠. 그러네요. 네. 확실히 20, 30대가 높은데 전화 면접, 왼쪽에 있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거의 40%에 육박하거든요. 야. 네. 20대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40%에 육박하고 30대도 20%가 넘어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ARS 쪽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는 20대와 30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 면접은 거의 스테이블하거든요. 거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데 전화 면접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그쵸. 직접 물어봐서 아무래도 좀 잘 대답을 좀 끌어낸다기보다 맞아요. 이제 의견을 좀 더 많이 듣게 하잖아요. 편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ARS에서는 이제 20, 30대가 늘어나는 걸 보여줘서 조금 신기하다고 저도 데이터를 보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면접이 모르겠다는 게 더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무당층에 더 많이 표집된다는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드렸었잖아요. 네. 수연을 해서. 그러니까 ALS는 이미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정해진 사람들이 더 많이 대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이 적고 잘 모르겠다거나 없다가 적고 ARS를 받았을 때 난 누구라고 딱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찍을지 마음에 정해놓은 사람이 응답을 하지 없으면 그냥 끊어버리거나 그냥 그쵸.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같은데 전화 면접 조사를 받는 사람은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내가 잘 모르고 무당층이어도 전화를 받아서 또 여론조사를 맞아요.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굳이 누구에게 팬심이 없다면 이 기계음을 한 1분, 2분 이렇게 들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름이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낮게 나온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은 사실은 이 내용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누가 붙을 것이냐 대진표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든 이 둘 중에서 누군가는 이 둘 중, 넷 중, 다섯 중, 뭐 여섯 중, 일곱 중 이 대선 후보자 중에서 누군가를 내가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모르겠다는 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후보가 줄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조사가 아직 몇 개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루 이틀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결과를 발표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조사회사들도.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트렌드가 이렇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던 20, 30대 그러니까 이전 20, 30대가 이제 뭐 탈당 러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 20, 30대가 무응답이 늘어나고 있다,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 보면 평평해요. 근데 이제 20, 30대만 올라간 걸 보면 약간 적극적인 수표층에서 적극적인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에서 뭔가 조금 20, 30대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못 잡고 있다.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수학 시간인 줄이라고 이사나님이 얘기하셨고, 네. 암행어사님은 슬기 기자님 왜 이리 잘하심 하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구찬성님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 많은 거란 것 같다고 적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서 또 가져오신 그래프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혹시 몰라서 지난 대선에 3개월 전, 그러니까 연령별 잘 모르겠다 없다의 비율과 이맘때쯤. 지난 이맘때쯤. 대선의 이맘때쯤. 네. 그리고 이제 갖고 와봤는데 이제 똑같이 ARS랑 전화 면접이랑 나눠서 가지고 와봤어요. 지금 보시면 2017년 대선의 3개월 전이죠. 그렇죠. 네. 3개월 전과 마지막 조사를 갖고 와봤는데 그 3개월 전에 보시면 전화 면접을 일단 보시면 20대가 사실 맨 위에서 바로 아래 있는 주황색이거든요. 네. 이 주황색 보면 한 22% 정도 나와요. 22% 정도 나오고 30대는 15%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오른쪽 그래프의 왼쪽 점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황색이 20대고요. 올리브 그린색이 30대입니다.
오. 네, 좀 그렇게 다르긴 하네요. 되는데 네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전화 면접을 갖고 온 건 G사의 조사 결과예요. 네. 근데 G사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회사거든요. 너 누구 지지하니 하면 옵션을 주지 않아요. 주관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아 주관식 싫은데. 주관식으로 좋죠. 물어보면 네. 잘 모르겠다가 확 올라가요. 아 그럼요. 음. 주관식 싫어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오답률이 올라가는 네. 주관식. 전 네. 주관식 하면 0 마이너스 1 중에 그쵸. 찍었던 골라야 거밖에 돼요. 생각이 안 차요. 음. 아, 네, 그렇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조사들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인 거죠. 거의 이제 2022년 대선이 2017년 대선의 같은 기간보다 잘 모르겠다라던가 뭐 없다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2배입니다. 근데 ALS도 마찬가지예요. ALS도 마찬가지로 20, 30대가 잘 모르겠다는 비중이 10%가 채 안 되는데 이제 지금은 10%에서 20% 사이로 높게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봐도 20, 30대가 많이 이제 괴리가 되어 있고 20, 30대의 표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닌 게 그래프를 보면 2017년에는 보라색으로 된 60대가 가장 높게 있었어요. 예. 지금이랑 완전 반대 상황인데 당시 정치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수 쪽을 많이 지지하던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60대 그 보수 분들께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투표 결정을 못 하셨던 그런 상황을 잘 반영을 하는데 20, 30대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후보 다 청년 정책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보시기 어떠세요? 저 아직 아무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결정도 못 하겠고 여기 딱 그 잘 모르겠습니다. 예. 30대네요. 네. 확 와닿는 정책이 아직까지 안 보여서 지금 이재명 후보 행보를 보면 거의 50%가 청년 관련된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던데 윤석열 후보도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아마 2030 표심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 20, 30대를 포함한 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자말 그대로 풀이하면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사람들, 어느 쪽으로 갈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동층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동층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 부동층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때요? 대부분 좀 잘 모르겠다, 관심 없다 이런 사람들인가요? 연령대가 낮나요? 그거를 저희가 어제 100분 토론에서 MBC 100분 토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네.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전체의 15%, 15.1%, 정도가 누구를 뽑겠냐는 질문에 난 모르겠다, 없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15.1%. 15.1%면 우리 1000명을 조사하니까 151명이에요. 맞네요. 네. 10명 중에 1명 반. 한 명 반. 네. 이렇게 했는데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알아볼게요. 그래프가 조금 제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그려가지고 어우, 잘 안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요? 어우, 침침하네요. 151명이 어떤 특징을 네. 가졌는지 학력, 투표 의향, 직업, 지역, 성별, 연령 등등으로 나눠서 본 건데요. 이제 인구 구성비랑 제가 조금 다른 것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막대 그래프 보면 남성, 남성과 여성? 여성이거든요. 네. 남성이 초록색이고 여성이 보라색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인구 구성비가 5대 5예요. 남녀가 거의 5대 5인데 지금 보시면 여성이 훨씬 많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151명 중에 약 91명이 여성이고 나머지가 남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 1000명 중에 500명 정도가 여자라고 단순히 계산을 하면 이 중에 20%가 아직 결정을 못한 거예요. 100명가량이 아직 결정을 네. 못한 거예요. 근데 남성은 12% 정도가 아직 결정을 못한 거니까 여성은 거의 2배가 아직 결정을 못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유가 매우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이번 대선의 특성상 그럴 네.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연령대로 보면은 그쵸. 20, 30대가 높은 걸로 보이네요. 20, 네. 30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 30대가 높은데 20, 30대 합쳐서 우리나라 인구 비율로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50%가 넘죠. 50, 네.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20, 30대 중에 대부분이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연령대는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고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지역인데요. 이 지역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올리브 그린색이 광주 전라 지역이에요. 아, 네. 근데 광주 전라 지역이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151명 중에 14.5%가 광주 전라 지역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주 전라 지역 사람들이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코코님이 고등학교 시간표도 저렇게 빡빡하진 않다며. 네. 네, 이사나님이 색깔 보니까 현대식 미술이 보인다. 화려하다. 과학 시간에 썼던 리트머스 뭐 그 종이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구찬성님은 내가 한 달마다 결제할 때 만드는 PPT표라서 PTSD 온다고 지금 댓글을 나누셨어요. 네. 네 발바닥 곰발바닥님은 학력 구분은 대체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연령대별로 어떤 분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나누는 거죠. 네. 그 학력 구분은 항상 물어보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령, 성별, 학력, 소득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는 약간 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표본을 보기 위해서 범블비님은 그림책인 줄 알았다고. 네, 화려하네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고 네. 그리고 20, 30대가 많고 인구 대비 비율을 많고. 봤을 때 인구 대비 많고 광주 전라 광주 지역도 전라 많고. 많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거의 인구 구성비랑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구나 뭐 전체적으로 랜덤하게,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아도 모르겠다는 사람이 나올 텐데 네. 그 성별이나 연령이나 지역 같은 광주 전라 지역 같은 경우는 뽑으면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여성이라던가 어린 유권자층이라던가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프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두 번째 줄인데 투표 참여 의향 적극적 투표층이 지금 절반 이상이거든요. 사실 이 그래프가 이제 잘 모르겠다는 분들인데 적극적 투표층이 절반 이상인 거잖아요. 맞아요. 투표를 누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난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할 때 보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난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또 특이한 거는 하겠다는 의지는 또 강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83명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의 8%, 1000명 중에 83명이니까 8%. 꽤 높은데요? 맞아요. 이분들은 사실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화 면접원이 물어보니까 안 할 건데 할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하신 게 아니라면 이제 진짜 중요한 8%가 되는 거죠. 중요한 8%가 뭔가 되는 딱 지고 있는 8%네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건데 2012년 대선이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였는지 기억하시죠? 2012년 대선이요? 네. 얼마 안 났던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거의? 네. 3.6% 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오, 8%면 진짜 거의 어마어마한 뭐.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도 2017년 대선은 이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했지만 그때도 17%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8% 정도면 작은 차이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또 엄청 박빙이잖아요. 이미 벌써. 그래서 지금처럼만 간다면 매우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8%를 누가 잡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론엠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더 바빠지실 이제 그러니까요. 시간만 남았어요. 앞으로 110 여론 분에. N과 같이 쭉 가야겠네요. 프리데스크도. 다들 함께해 주시고요.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시트 산책 시간입니다. 노재필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어요. 나오실 때마다 많이 배워가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준비성이 일단 굉장히 철저하시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고정 가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목님 어떻게 합니까? 고정 갑시다. 본인 의사부터 좀 본인 의사 하셔야죠. 어떠세요? 예. 아 좋다고 진짜요? 좋네요. 네. 근데 뭐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또 이렇게 또 나오시면 곤란해지는데. 네. 참 아니 여론조사가 그냥 이렇게 숫자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잘 모르겠다는 그렇죠. 분들의 실체가 좀 네. 궁금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물론 그렇죠. 시간표 같이 좀 빡빡하긴 했지만 탁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아니 근데 채팅창 너무 웃긴 게 옥바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 줄 알고 지금. 옥바오의 정체는 누구인가? 왜요? 근데 옥바오님이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저 아니에요. 네. 네. 옥바오님이 뭐 노재필 기자 같은 행동을 했나요? 모르겠어요. 되게 점잖으시고 젠틀하신 것 같아서 아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메모사님이 진짜 옥바오 아니야? 이러셨어요. 네. 옥바오님이 다들 왜 이러시나? 아, 아무튼 또 저희 채팅창에 또 새로운 또 인기 또
우리 푸터팬이 생겨 있으니까 예. 좋네요. 근데 네. 궁금증이 생겼는데 이 닉네임 옆에 스패너 같이 이건 왜 달려 있는 거죠? 옥바오님? 저한테 왜 물어봅니까? 오빠님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왜 달려 있죠? 저 오빠 아니라니까. 아, 예. 아 여기 달려 있어서 많은 그렇게 분들이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것 사람들이 같아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 네. 예. 또 유튜브 책임자시니까 아무튼. 아실 줄 알았죠. 네. 네. 자 오늘 신규 확진부터 말씀드릴게요. 6시 기준으로 네. 1,553명. 어제보다 284명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좀 증가 추세가 와야 되는 건데 어제보다는 다행히 좀 네. 줄어든 수치입니다. 자 그다음에 수능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이제 전국의 그 학교마다 학생들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좀 많이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7세에서 17세 사이를 보면은 지난주에 2,576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래서 특별 방역을 이제 정부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는 내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생들이 원래 학교 안 가는 거죠. 고3은 지금 원격 수업 중이었는데 네네. 아예 다 전부 그렇죠. 다 원격 수업하는 거죠. 수능 끝나고 22일부터는 전면 등교를 하긴 하는데 수능 때까지는 학교를 이제 고등학생들은 안 가는 걸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마스크를 쓰고 시험 보긴 보는데 작년에는 칸막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칸막이 때문에 이제 시험지 넘기기 힘들다고 네. 굉장히 불만을 토로했었죠. 이번에는 점심 시간에만 칸막이를 밥 먹을 때만 네, 해놓고 시험 볼 때는 칸막이 안 하는 걸로. 자, 그다음에 요소수 급환불 껐다. 이게 굉장히 오늘 희소식입니다. 네. 그나마 중국이 진짜. 18,700톤에 대한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계약된 물량인데 그동안 이제 뭡니까 통관을 안 내줘가지고 그렇죠. 중국이 지금 그렇죠 막고 막았던 있었던 거를 이제 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물량이 한 3개월 정도치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급한 불을 끈 거죠. 급한물을 끈 거고 이제 뭐 계속 또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나라에 어떤 너무 의존하는 어떤 그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선 다변화 네네네.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재고 관리 부분을 좀 다시 점검해볼 계기가 돼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대비를 좀 해야겠어요. 네. 뭐 아까 여론조사 얘기도 했는데 오늘 대선 얘기를 좀 하면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최종- 확정 이후에 처음 네, 만난 네네. 거죠. 처음인데 네. 오늘 오전에 무슨 포럼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옛날에 저 법정에서 자주 만났잖아요. 성남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억 안 나는데요. 어. 이랬대요. 아마 변호사랑 그쵸, 검사니까 이제 검사니까. 그 사건 때문에 만났을 수 있죠. 네. 신경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두 분이 되게 바빴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관훈클럽 토론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는 광주 그쵸. 내려갔고 이재명 후보는 일단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오늘 이제 관훈클럽 토론에서 많은 어떤 질문이 나왔는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 약간 조건부 특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야당 쪽에서 특검을 계속 주장하는 거는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두환 씨에 관련된 망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네. 이제 가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이제 저희가 뉴스데스크에서 또 자세하게 보내드릴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현대차 엔진 결함을 내부 고발하신 분이 저희 MBC 2580을 통해서 그렇죠. 내부 고발 280억을 하셨죠. 보상받았는데 그게 최훈 기자가 했던 리포트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280억이 이제 준 데가 미국에서 준 거죠. 네. 미국 이분이 이제 네네. 미국과 한국 동시에 네. 미국에 먼저 하고 왜냐하면 내부 감사실을 통해서 고발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네. 미국에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공익 제보를 하셨어요. 사실은 엠빅뉴스에서 이분을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하고 아이템을 준비해 중이셨는데 200 이게 그때는 결정이 안 난 상태였고 그리고 오늘 올라갔어요? 아니요 하여튼? 아직 지금 제작 중이에요. 언제 올라가요? 다음 주요. 이 기사 다 이게 너무 늦는 거 아닙니까? 네. 할 수 없죠. 저희는 속내를 아주 충실하게 네. 다뤄드리는 걸로. 네. 오늘 저희 뉴스데스크에서도 이분 인터뷰 나온다고 네네. 하는데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님 네. 야, 이분이고 280억. 근데 미국은 이렇게 내부 고발제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지 안 돼 있죠. 뭐. 이 부분도 결론을 벌써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아니, 뉴스에서 다 아실 거예요. 공익제보도. 네네. 이분이 공익제보는 정말 말리고 싶다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잔이 아니라면 남한테 좀 넘기고 싶다고까지 이분도 네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인터뷰에 그런 얘기가 너무 가슴이 와닿던 게
회사 생활을 하면 사실 회사 내의 사회생활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몸담았던 회사에서 내부 고발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자신의 사회생활,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이제 이런 관계망에서 너무도 외로워지니까 그게 너무 그렇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뭐 김민호 아나운서 내부 고발 할 거 있으면 나에 대해서 할 거 있나? 얼마 주실 겁니까?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280원에 제가 입막음을 하겠습니다. 80원. 안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 휴가 가는 것 때문에 네, 마음 네, 설레어 있습니다. 네. 얼굴 좋아요 아주. 아, 예. 자 그다음에 중국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격리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디즈니에 한 명이 지나갔다고 해서 뭐 몇만 명을 그냥 뭐 격리한다든지. 거기서 검사한다고 계속 붙잡아놨잖아요. 네네네. 네. 베이징 같은 경우는 눈이 왔는데 그러니까 확진자가 나온 지역의 눈은 밖으로 빼내지 말라는 어떤 지시까지 내려졌다고. 우와. 네네. 이게 동계올림픽에 100일도 안 남아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긴장감이 네. 높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아, 이 격리 지역을 막 덤불을 해치고 탈출한 사람들도 있고 뭐 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격리 보험도 있대요. 내가 격리를 당하면 하루에 얼마씩 돈을 받는다고. 아니 근데 격리를 네. 하면 국가에서 뭔가 보상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격리하면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 부분은. 아 그래요? 네. 아마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 특파원 한번 연결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네네네. 자 아무튼 뭐 벌써- 채팅창에 옥바우님의 네. 정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일단 저는 아니라는 거 네. 제가 판명이 됐고요.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운영자를 추가하면 이 스패너가 붙나 봐요. 실수로 이제 뭐 MBC 계정 사용자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을 이렇게 운영자로 추가를 했나 보죠. 제가 방금 삭제했습니다. 아. 스패너를 그래요? 떼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된 걸로. 그렇구나. 운영자 그렇구나. 오. 어쨌든 노세필 일은 아닙니다. 네. 옥바우님이 떼달라고 한 거죠? 예, 여기서 방금 떼주세요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떼드리세요. 순간 떼드렸습니다. 제가. 아, 제가 네. 혹시 잘못 눌렀을 수도 있어요. 네네. 뭐 하다가. 저 용의자.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 네네. 아이고 저 역시 굉장히 그 젊은 친구가 아주 그냥 영특하네. 하시는 말씀은 안 듣고 여기서 스패너 빼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네. 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